굉장히 가깝네요.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데 죄송하고요. 추운 날씨에 저희 행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림미술관 부관장 맡고 있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지금 칼 라거펠트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 저희 대림미술관에서 하는 전시 중에 관객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석 달 한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 5만 명이 넘는 관객이 왔고요. 5만 명이 뭐 이렇게 많나 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미술관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사립 미술관에서 5만이면은 독립영화가 500만 든 거다 라고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전시가 사람이 많이 오나 했더니 라거펠트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창의성을 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패션 디자이너신데 알고 봤더니 사진가이고, 또 더 깊이 들어갔더니 뭐 책도 출판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또 뭡니까? 네, 영화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통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1년에 2번 컬렉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12번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2번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한 사람이 12번이라는 컬렉션을 할 수 있을까? 70살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굉장하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멀티 크리에이터, 그리고 시대가 필요한 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시기 힘든 세 분을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되었고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웅현 TBW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이십니다. 그 다음 간호섭 패션 디자이너시고요.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최은석 디스트릭트 홀딩스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세 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웅현 CD님은요, 오랫동안 제일기획에서 근무하셨고요. 2004년부터 TBW 코리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분이 만드신 카피를 딱 들으면은 대단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잘자 내 꿈꿔.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같은 아주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카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광고로는 SK텔레콤의 생활의 중심, 현대카드 정말이지 놀라운 이야기 같은 광고들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권의 칸느 광고제 심사위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인도 자이프루 아시아 광고대 강연자로 나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10권이나 넘는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지난 2009년에 발행하신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방송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KBS 감성 다큐 미지수, 15초에 담은 시대의 풍경, TV 책을 말하다 같은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섭 교수님, DK 유나이트 디자이너를 거쳐 홍익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최근에 이제 최고 화제작이 되었던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멘토로 활동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태국 수교 50주년 기념 패션쇼, 태국 정부가 수여하는 프렌즈 오브 타일랜드 2002년도 수상자로 지목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전이라는 제목으로 런던 초대전을 하셨고요. 서울시 안전근무복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전통 족자를 재해석한 의상 족자의를 발표하셨고요. 오디세이 스포츠의 광고와 론칭 수어를 진행하셨습니다. 더 페이스 샵과 뿌까의 콜라보레이션 작업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은석 대표님은요, 2000년에 유틸리티를 창립하셨고, 2004년 디스트릭트를 설립하셔서, 주로 이제 인터랙티브를 활용한 다양한 홈페이지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요. 런던 국제광고제 금상을 받으셨고, 티파니 글로벌 캠페인으로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킨텍스의 라이브 파크라는, 일종의, 테마파크인데 이렇게 4D 아트 형식의 그런 재미난 테마파크를 만드셔가지고 현재 무려 1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그 패널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가 크리에이티비티 또는 크리에이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창조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오늘날 창조가 그토록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창조 행위는 늘 있어 왔지만 21세기 들어서 더욱 이 말의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먼저 박웅현 CD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재밌고 의미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추운 날씨에 오셨는데 저희 짠 거 없어요. 짠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없어요. 그냥 저희 스크립트는 받았는데 숙제 안 하고 왔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구체적인 동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산업화 시대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서 그러니까 20세기는 말하자면 산업화라는 동력이 있었고 20세기 후반은 정보화라는 동력이 있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동력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각 개인의 탤런트에 기대는 수밖에 없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가 시스템에 기댈 수 없는 사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창의력이라는 말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간호섭 교수님 다음 말씀. 제가 좀 아무래도 패션을 전공하다 보니까 칼 레거필드 쪽, 제가 지금 했던 일도 그렇고 조금 물론 그분은 어떻게 보면 큰 물에서 활동하시는 거고 좀 로컬 사이즈인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제가 봤을 때 항상 제 고민이 그랬어요. 내가 옷을 했을 때 크리에이티비티와 웨어러빌리티의 그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줄타기를 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 경계를 넣으면 너무 상업적이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지나치면 자기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사업적인 성공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고 이건 비단 꼭 이 패션 쪽에서 웨어러빌리티를 불러쳤지만 모든 분들이 고민하실까 싶어요. 다 창조성은 있어야 되고 뭔가 같이 공유하고 어우러져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되고 예전에 제가 이 동아일보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칼 레거필드에 대해서 르네상스 맨이란 닉네임을 붙였었거든요. 예전에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빈치를 예를 든다면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의학자였고 또 화가였고 예술가였고 조각가였어요. 지금 칼 레거필드가 하는 작업이 더 창조성으로 보이고 그랬던 건 산업화 이후에 와서 너무 다양해지고 세분화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중심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예전에 저희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요즘 와서는 너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좀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맞물려지는 것 같아요. 예. 최 대표님. 한 10년 전에 그 포춘지 500대 기업 딱 뽑으면 1등, 2, 3등이 엑슨모빌이나던가 GM 같은 되게 하드웨어를 만드는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에 그러다가 이제 IBM 좀 약간 정보화 시대에서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구글, 페이스북 이러잖아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갑자기 신조어가 그저께 각하께서 오신다라는 행사에 갑자기 참여를 해서 갔는데 지식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나온 신조어가. 그래서 실제로 지식재산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돼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창조라는 거를 재산으로 만들겠다라는 약간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아까 그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 시대는 이제 드림 소사이어티잖아요. 꿈의 사회. 이제는 모든 사회가 발전했고 근대 사회, 현대 사회 지나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특히나 선진국들에서 그런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거가 너무 메가 트렌드가 됐고 거기서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했더라는 게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구글, 애플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우리 같이 어쨌거나 좀 팔로우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또 우리나라 특유의 그 불같은 성격으로 창조가 정말 우리를 먹여 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정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런 트렌드는 맞죠. 근데 이제 과연 창조라는 게 돈이 되는 거냐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가 모든 아프리카 빼고 남미까지 합쳐서 드림 소사이어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누군가가 이거를 통해서 부를 획득하느냐의 헤게모니 싸움이고 통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갑자기 얼굴처럼 이런 창조가 하나의 무슨 대단한 화두가 된 것처럼 된 것 같습니다. 최원석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옛날에는 그런 창조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없으면 아마 그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벌어라. 기업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차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창의력이 또 나오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창조적인 걸 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돈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애플의 옛날에 무슨 그 굉장히 창조적인 아름다운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창조가 꼭 돈이 안 되고 그런데 또 돈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력을 뽑아내려고 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문제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지금 이 진행이 제가 창조적이지가 못한데요. 예. 먼저 생각나시는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 진짜 큰 단어잖아요. 큰 단어잖아요. 그거 잘 알면 뭐. 근데 창조라는 단어를 예술 영역에서 창조와 그러니까 산업 영역에서 창조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술 영역에서의 창조는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상업적이 되지 말게. 그러니까 저는 예술은 표현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니네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난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해. 변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난. 저 비디오 가지고도 예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표현인데 모든 디자인은 쓰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건 애플의 어떤 제품이 흥하지 못했다. 많이 디자인을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소리고 뭔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결핍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창조라는 단어를 그래서 너무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냐 마냐만 본다면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 이게 더 가치롭거든요. 순수예술은 제가 보기에는 먼 점을 찍어 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점 이걸 찍어 놓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보기에 정답인 것이 그분들이 보기엔 이미 과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들은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와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상업만 생각하고 돈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누군가 그런 말하자면 아방가드한 프론티어한 것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업적인 영역에서의 돈 연관은 필요하지만 저 순수에서는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예술은 창조고 디자인은 배려라는 말씀이 참 창조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돈 너무 중요하죠. 돈 있으면 아니까 뭐 저를 편하게 해주는 것도 돈인 것 같아요. 품위유지도 시켜주고 꼭 그렇게 뭐 화롭게 맨날 산다는 것보다. 근데 그 창조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상업적으로 거론됐을 때 성공한 디자이너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지금 창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칼 레거필드예요. 제가 이제 조금 패션 쪽으로 전공도 하다 보니까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칼 레거필드가 평생 컴플렉스를 가진 디자이너가 하나 있었어요.
동시대 같은 나이로. 그 대표적인 디자인 입생 로랑인데 같은 나이 때 같은 울 그 컨테스트에서 입생 로랑이 대상을 타고 이 사람이 코트 디자인 부분에 1등을 했거든요. 또 그 젊은 나이에 입생 로랑은 디올의 수석이 되고 디올이 죽자마자 바로 자기 브랜드를 런칭해서 본인 패션 하우스를 건립하고 반면에 칼 레거필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일 떠오르는 브랜드 하면 역시 샤넬, 그 다음에 또 뭐 팬디, 그 다음에 클로에. 그래서 아까 우리 부관장님이 12번의 콜렉션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정말 상업적으로 철저하게 성공한 디렉터의 개념을 정립시킨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저는 창조를 얘기할 때 저도 제일 그거를 고민하고 난 언제 저렇게 될까 꿈꾸고 다들 아마 여기 혹시 디자인 하신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창조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 앤디 워홀하면 딱 떠오르는 게 실크 스크린, 몬드리안 하면 컴포지션. 칼 레거필드는 솔직히 그거를 하기에가 조금 민망해요. 이번에도 본인의 칼 레거필드 디자인을 가지고 영국의 SPA 브랜드하고 칼이라는 걸 또 냈지만 영원히 칼 레거필드가 기억되고 회자되는 건 전통의 유명한 하우스 브랜드들을 이노베이션해서 그걸 모던화시킨 장본이고 그 이후에 뭐 탐포드가 뭐가 디렉터란 개념을 패션에서 이게 뭐 광고 쪽엔 예전부터 쓰였던 단어예요. CD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게 칼 레거필드는 여태까지 해왔지만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21세기 2000년 초반에 그거를 정말 확고하게 정립시킨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여기 뭐 아까 족자 나왔지만 제가 상업적으로는 아직 내게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작품으로 할 때 저걸 보면 간호사보다 느낄 수 있는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샤넬의 트위드 자켓을 봤을 때 칼 레거필드라고 딱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쩔 때 학생들 가르칠 때 얘기하는 게 메이크 하지 말고 크리에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메이크는 만들어진 걸 또 만들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는 없는 걸 만들었을 때 정말 그것도 성공한 거 상업적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디자이너한테 그거만큼 어떻게 보면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론을 남기면 디자이너는 죽어서 자기만의 고유의 오리지널리티나 브랜드를 남기는 거잖아요. 특히 패션 쪽에서 뭐 랑방이니 발망이니.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메이크하기보다는 자기만의 것을 크리에이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질문에 이제 돈과 이제 메이크는 돈을 벌고 크리에이트는 돈을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크리에이트가 돼서 돈까지 벌면 완전 더 좋죠. 아니 앤디 워홀의 작품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작품값이 높다는 건 그 사람만의 크리에이티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앤디 워홀의 그 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건 현답이었고요. 지금 굉장히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최 대표님. 그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장 연관 검색어로 많이 나올 것 같은 거가 뭘 것 같으세요? 이노베이션이죠. 인벤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북선 갑자기 뚝 뛰어나면 돈 안 될 것 같은. 거북선은 인벤트냐 이노베이션이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옛날 아저씨들 만나보면. 근데 이제 거북선은 판옥선이라는 우리나라의 배를 약간 개량해가지고 전투에 유용하게 생각을 달리 바꿔서 만든 거죠. 인벤트는 돈이 안 됩니다. 발명회가 돈 번 사람 없죠. 이노베이션은 돈이 되죠. 그래서 기업의 MBA 가면은 이노베이션을 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크리에이티브는 만약에 내가 인벤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장인이 되겠다. 내가 평생 방망이 깎는 노인이 돼가지고 가약을 만들겠다. 그건 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노베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산업계에서 무언가를 하겠다. 그건 돈이 돼야 됩니다. 돈이 돼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계속 이상하게 제 오늘 자료가 다 그 일산의 라이프파크만 들었는데 제가 라이프파크를 150억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들 미쳤다고 했었어요. 저희 회사 매출이 100억인데 150억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해서 애널리스트 1조짜리 팀파크 비즈니스에서 뭔가 만들어놔야만 이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제가 인터랙션 디자인을 했는데 그것을 짜실짜실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봤자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 판단이 됐던 게 백남준 그 다음에 미디어 아티스트 나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차라리 스케일이 글로벌하게 커지고 그 다음에 버젯 와이즈하게 글로벌리티를 가져가야 이게 사람들한테 이 크리에이티브, 혁신했다. 전 장인이 아니거든요. 그 제가 갖고 왔던 테크놀로지라든가 디자인도 전부 다 여기저기 했던 거를 좋게 말하면 혁신했고 나쁘게 말하면 혼성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 시대가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글로벌한 비즈니스가 있고 어쩌면 저는 현 시대가 생각하고 말하는 성공하는 크리에이티브인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 확신을 했고요. 이거는 제 가치관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북선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F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가 제가 원했던 거는 방망이 깎는 장인이 아니라 정말 크리에이티브라는 생각의 발상과 전환과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를 창출해내는 거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마음에 굳힌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술이냐 돈이냐 이런 얘기 뭐 한 300년 정도 하는 얘기인데 아마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은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시겠죠. 예.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인벤트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큰 교훈의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 미투데이에서 이렇게 저희 이제 친구들한테 미친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친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 크리에이터의 자질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 요즘에 특히 이제 이제 뭐 기업, 정부, 사회, 뭐 학교에서 뭐 다 뭐 창의, 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간 교수님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클라이언트 잡을 다 하시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는 뭐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크리에이터의 자질이란 무엇인가라고 한 말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 어떤 지금 순서가 너무 뻔하니까 이번에는 간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우선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아마 여기 뭐 다 특히 광고 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의 내에서 PT 할 때 너무 좋았는데 정말 엄하게 뭐 몇 번 그러니까 옷이나 뭐 어떤 프로젝트이건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화장품 용기 디자인을 할 때도 전 솔직히 용기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건 아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나는 옷은 아니고 뭐 금형도 이런 건 모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뭐 단가가 높다. 뭐 이게 고무 손잡이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물렁한데 무겁다. 모든 게 다 외부에서 클라이언트를 접할 때 일을 할 때는 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디자이너의 마인드나 크리에이티비티를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 있는 회사라거나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정말 일할 때 신나죠. 근데 반면에 아까처럼 모든 게 다 요까진 돼. 이거 얼마까지 돼. 라고 제한을 주게 되면 거기서 자꾸 이제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교육을 하고 뭘 할 때 요즘 창조교육 뭐 엄청 얘기하고 있잖아요. 21세기형 인간을 키워야 된다. 대학 뭐 변해야 된다. 저도 맨날 듣고 있고 저희도 교수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도 그런데 제가 실은 오늘 밤에 새벽에 생방 끝나고 내일 외국 갔다 하루 있다가 또 생방하고 또 11일 날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공항에서 저 사람 무슨 보따리 장사하는 줄 알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제가 왜 그런 걸 말씀드리냐면 가둬놓으면 가둬놓을수록 사고의 폭은 좁아지고 쉽게 얘기하면 짜증이 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행도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요. 특히 뭐 오지 쪽도 많이 가요. 뭐 남미건 남아공이건 피지건 이런 데도 가서. 근데 제가 뭐 여기 또 젊은 분들 학생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그냥 쉽게 말씀 한번 드리면 그냥 본인이 학생일
학생일 때 여행을 한번 떠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란 테두리 내에서 저 학생인데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그 시절이 또 뭐 여기 다 연배에 있으신 분들도 경험해봤지만 또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지나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이대에 받는 자극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가는 패션 도시들도 제가 유학을 했을 때 또 중간에 여기 학교에 잡을 갖고 갔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방문했을 때 또 일 때문에 뭐 3박 4일만 진짜 못 찍고 바로 온 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는 날 하루 잡아먹거든요, 그날. 그럴 때마다 주는 자극이 같은 장소라도 같은 계절, 같은 시간이라도 자기한테 와닿는 게 다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좀 많이 경험하시고 온몸이 감각의 수용체가 돼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냥 전 4H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가지 H를 좀 고민하면 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하게 하이브리드인데 요즘에 다 멀티퍼스니까 그러니까 뭐 통섭, 뭐 컨버전스, 뭐 융합 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좀 많이 얘기하는 인문학과 그 예술과 기술의 교차점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만사에 능통해야 되며 뭐 철학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 대생도 알아야 되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지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트. 너무 당연한 건데 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은 되게 하트 가지기 힘들잖아요. 되게 건조하게 살고 나이 들면 술이나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되게 막 햇살이 밝은 것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눈물도 좀 흘릴 수 있고 저는 태양의 서커스를 5년 전에 이제 봤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카시오를 봤는데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근데 약간 그게 처음에 되게 좋다가 그 다음에 질투가 나가지고 사실 그것도 하트잖아요. 좀 약간 애 같고 좀 약간 정신적 파탄나 같고 좀 약간 그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하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근데 요즘 보니까 UCC 사회여서 이제 옛날에는 잘나면 됐는데 요즘은 좀 휴머니티가 있어서 좀 인간적이어야지 이게 소개팅이랑 비슷해서 옛날에는 잘생기고 돈 많으면 땡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인간적이고 조금 말도 통하고 이래야 되니까 좀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휴머니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헬스? 아이고 답을 그래. 네 번째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번째 헬스.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 아파트를 건설하시는 노동자와 맞먹는 정도의 체력과 그 다음에 수면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그 다음에 어떤 불굴의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깨져도 울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인내력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거, 뭐 감기 이런 거 안 걸릴 수 있는 그 바이러스 면역력과 이런 것들이 다 있으셔야만이 그래서 50까지 주당 60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꼭 기르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트는 없어도 헬스만 있으면 성공하잖아, 사실은. 참 불행한 현실인데 그래서 4H가 필요합니다. 지린. 저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촉수 같아요. 똑같은 걸 보고 다른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생각의 탄생에 발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창의성이라는 단어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것 같거든요. 돌아보면 시를 쓰는 사람이 됐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건 패션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됐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건 보면 눈앞에 현현하는 현실은 내 앞에 현현하는 현실과 다르질 않거든요. 근데 도종환은 담쟁이라는 시를 써서 저를 울려요. 저는 담쟁이 정말 좋아하는데 담쟁이 볼 때마다 와 이쁘다 이거 끝이거든요. 근데 도종환이 담쟁이 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면 그렇다면 담쟁이가 나한테는 조그맣게 보이다 도종환 앞에서만 대단하게 나타나는 게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서 나는 못 잡은 거죠.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촉수가 무엇이냐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곳을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답은 내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파리에도 답이 있고요. 서울에도 답이 있고 이 자리에도 답이 있고 술집에도 답이 있고
촉수가 서 있는 사람은 그거 잡을 것이고 촉수가 없는 사람은 피곤하고 집에 갈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그 촉수를 갖고 싶어서 안달인 거잖아요. 그 촉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촉수가 갖고 싶다. 모든 그 저희 미투데이 친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제일 많은 질문이 그놈의 촉수가 어떻게 오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영감이란 게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오는지 대부분 이렇게 그 책 디자이너나 뭐 예술가가 어떻게 영감을 얻었냐 하면은 막 되게 낭만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뭐 어디를 걸어가다가 뭐 불현듯이 신이 계시를 내린 것처럼 탁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감이 어떻게 오는지 그 촉수를 이렇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문화미하고 예술미는 일정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 유홍준 선생이 한 얘기거든요. 나의 문화정답사기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탑이 좋은지를 보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탑은 그냥 좋지. 단 거는 우리가 먹으면 그냥 알거든요. 그리고 싼 거 그냥 입맛 같은 건 훈련이 별로 필요 없는데 가장 훈련이 필요한 것이 문화미와 예술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전시를 보더라도 피카소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감흥을 얻어갈 것이고 음악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베토벤의 운명 혹은 모차르트 피아노 쪽 47번 K 넘버 몇 번 이걸 외울지언정 좋아하지 못할 텐데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수 있거든요. 촉수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촉수를 민감하게 하는 방법은 소양을 쌓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전시 오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인의 시를 읽고 왜 내가 여기에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보면 저는 아주 쉬워요.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냐, 어떤 사람들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최 대표님 같은 분들이에요. 아까 보고서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좋으면 소름이 돋아요. 전 소름 돋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무릎에 힘이 빠져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혹은 눈물이 나거나 이거는 감흥이 왔다는 소리거든요. 이 경험을 한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나의 촉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서 몇 번을 울 수 있느냐, 똑같은 걸 보고 몇 번을 그 무릎에 힘이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걸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류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쌓아온 수많은 작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좀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딱 한 질문만 더 드리면 작품을 봐도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도슨트가 설명해줘야 이렇게 맞습니다. 그냥 작품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서양미술사를 한번 읽으면 좋죠. 서양미술사를 한번 읽으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서들은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안내서, 안내할 분들 이런 거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나서 가면 다르죠. 그게 없이 가서 피카소 앞에서 감동을 짜내려고도 안 짜져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문맥을 조금만 파악하고 가면 피카소가 이 2차원의 공간에다가 4차원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 순간에 소름이 탁 돋는 거죠. 그런 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네. 특히 저는 그 촉수를 얻으려면 전시를 보러 와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그다음 간 교수님 한 말씀. 촉수와 영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또 뭐 이해가 틀리고 뉘앙스가 틀려서 그렇지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감각적으로 계속 느끼고 또 제가 같은 도시를 가더라도 학생 때 뭐 일할 때 지금 나이 때 갈 때 같은 자기라도 또 다르게 보이는 거는 제가 더 현명해진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뜻하지도 못한 여러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또 제 몸 안에 축적이 돼서 그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여기 대표님이 뭐 4H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어디 특강 갈 때 그냥 마지막에 꼭 한 번씩 얘기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결정 지을 때 쓰는 단어들 중에 4C라고 있었던 4H가 아니라 그러면 뭐 처음 단어를 보면 당연히 C겠죠. 맨 처음에는 캐러트 얼만큼 다이아몬드의 중량이 큰 건지 그 다음에 그걸 깎는 커트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예술적이건 미술적인 거는 저는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실망하실 게 아니라 그만큼 그거에 대해 열정이 있으셨으니까 사이언스 뮤지엄이나 다른 문학의 신앙송대에 안 가시고 여기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하는 애들은 미술에 대한 그 캐럿이 큰 거고 또 반면에 제가 너무 끔찍히 싫어하는 그 숫자 노름하는 거 돈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영학을 전공하건 돈 버는 직업을 가지실 거예요. 그 숫자를 통해서. 대신 깎아지는 그 과정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리 돌덩이를 보여요. 그냥 이렇게 안 깎은 다이아몬드를 보면 뽀얀 돌덩이. 근데 그렇게 커다란 뭐 10캐럿을 가졌어도 깎지 않으면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깎은 것보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거든요. 1캐럿 뭐 아까 돈 얘기 나왔으니까 한 1,000만 원 하죠. 1캐럿도. 근데 10캐럿은 만약에 본인이 그 제대로 끊임없이 연마를 했다면 그게 뭐 학교의 교육을 통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뭐 회사에 들어가는 건 저는 뭐 일만 배운다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온갖 가지 수만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걸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했던 그 색깔인 것 같아요. 컬러. 본인의 색깔을 찾는 거. 다이아몬드도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고 무색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화이트, 옐로우, 핑크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비유가 좋았던 것 같아요. 클리어리티라고 투명도. 사람이 투명하게 보면 순수해지잖아요. 저는 창조의 출발점이 순수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백지, 도화지. 그래서 제가 꼭 어디 특강을 가고 우리 학생들 만나면 요 얘기를 해주는데 마침 지금 아까 연마하신다, 소양하신다 얘기 나오니까 그 커트의 의미, 또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컬러의 의미, 정말 자기 색깔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가 정말 뭐 이거는 인간성과도 관계있는 문제인데 아까 그 필요한 얘기가 저도 지나보니까 특히 파인아트가 아니고 저 같은 디자인 잡을 가지신 분들은 혼자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뭐를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고 기막힌 디자인을 해도 예를 들어 제가 의상을 했을 때 봉제를 못 해주거나 원단을 잘못 짜주면 제가 아무리 단순히 멋있게 그린 스케치가 구체화돼서 나올 수가 없겠죠. 뭐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제 멋진 크리에이티브한 디렉팅을 하셨는데 촬영 기사가 그날 필름을 안 넣었다. 그런 사건 진짜 많이 발생해요. 뭐 실컷 마이크 다 녹음했더니 배터리 나갔다고 또 해야 된다 그러고 결국에는 큰 거로 보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퓨리티를 찾는 게 곧 크리에이티브를 찾는 과정이 아닌가. 과정인 것 같아요. 딱 떨어지지 않고 끝날 수 없는 과정. 자기를 완성해가는. 네. 커트 이제 깎아야지 이제 촉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이제 크리에이터다 그러면 깎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아픔의 과정인가요, 일종의?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 작업해 보셨을 때 좋은 작업이 나올 때도 있지만 나쁜 작업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또 나쁜 작업이 있을 때 그만큼의 주변의 크리틱이 본인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 그게 깎인 게 빛을 발할 테고 그 자기 자신이 그대로 상처로서 수용을 한다면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네. 최 대표님. 가장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아요. 상무님 생각의 탄생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거가 이제 통합지적인 사고가 그 촉의 궁극적인 지향점, 시노시아라고 그쪽에서 표현하거든요. 중간에 그거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몸으로 대화, 몸의 확장.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위인들이 갑자기 툭 떨어졌더라가 이렇게 지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생각을 했더니 어느 순간 새로운 형태의 창의력이 생겼고 그래서 되게 머리로도 생각하고 가상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 건너서 변증법적으로 생각하는 통합지적인 사고를 했더라 까지는 책에서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그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난 어떻게 하나? 나는 막힐 때 하루에 한 12번쯤 막히는데 이렇게 막 연출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얻었던 이제 프로세스이자 방법론은 일단 그 소양이랑 비슷한데 벤치마킹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제 좀 체력이 달릴 때까지. 그러니까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 펼치미술이든 한 3,000개 딱 정해놓고 쫙 다 보고 일단은 메모리에 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생각을 하든 말든 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이 좀 어려운데 아마 그 다음은 좀 상처의 시간인 것 같아요. 나를 좀 깎아요. 막 단련하고 막. 그래서 제 어스는 늘 저한테 뭐라 그러는 게 제가 가끔 그렇게 좀 깎아야 될 때는 일부러 집에 안 가고 밤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잘 씨 뭐 어차피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못하러 회사에서 이래요. 근데 뭔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그냥 멍하니라도 그 데이터들 앞에서 앉아 있고 이렇게 돌려보고 자꾸 나를 깎아내는 그 영혼을 자꾸 반추하고 좀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한 새벽쯤 되면은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30%. 아마 70%는 한 30%는 좀 실패하고요. 생각해보면. 한 30-40%는 뭐냐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보니까 그 왜 사람이 대화할 때 이 랭귀지는 20-30%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단어는. 그것보다는 그 눈빛, 뉘앙스, 애트모스피어, 이거 갖고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우리 스탭들이랑 이제 말하자면 회의를 하죠. 근데 이제 주제는 없고 일단 막 아무 말 던져놓으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눈빛, 그 몸의 언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 영혼을 탁탁 건드려서 이게 막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러니까 답을 준 건 아닌데 그들이 야 이번에 이게 물의 행성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 뭐 이러면은 뭐 피드백을 줘요. 근데 그게 그 단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했을 때 그 진정성, 그 마음, 하트, 휴머니티 이런 거가 저를 탁탁 고양을 시키죠. 근데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이제 대화, 촉이라고 하는 30% 정도는. 그러니까 아직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도 막 해서 아바타 2 만들고 막 그렇잖아요. 한 1조쯤 지금부터 벌어서 막. 근데 아마도 평생이 자기 자신의 메모리를 쌓아서 그 다음은 나를 깎아내고 소양하고 수련하고 대화하면서 나를 반추하는 그 삶이 크리에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자 자기가 결정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 말씀의 공통점은 하여튼 천재보다도 노력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저희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칼 라거펠트 이 디자이너가 엄청난 멀티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아는 무슨 디자인하는 회사도 어디서 이제 패키지를 해달라고 해서 가면은 기업에서 패키지만 해줄 게 아니라 뭐 매장에 뭘 나가야 되는데 매장 환경을 어떻게 디자인해요? 뭐 이렇게 계속 그 일들이 요구하는 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고, 라거펠트도 본인이 패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전 세계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자기가 다 철저하게 감독하고 거기에 아주 그 매뉴얼에 철저하게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 다 이렇게 그 디렉팅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크리에이터는 어떤 사람인지 그 각자 계신 영역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딱딱한다는데 본질인 것 같아요. 에르메스가 얼마 전 옛날에 광고를 하나 냈는데 슬로건이, 저는 패션 회사가 그런 슬로건을 헤드라인을 썼다는 거에 깜짝 놀랐는데, 슬로건이 뭐였냐면, 영어 발음이 좀 후집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도 뉴욕에서는 통했던 영어 발음이니까. Everything changes, nothing changes 였어요. 모든 게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뭐를 잡고 있으면 되느냐? Everything changes를 잡으면 늘 변해서 중심을 못 잡고요. Nothing changes가 뭐냐는 거죠. 그거를 잡고 있으면 전 칼 라거펠트 지금 저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좋더라고요. 좋은데 왜 좋은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이 패션으로 가면 패션이 되는 거고 사진으로 가면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걸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건 교집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들한테 전 광고라니까 광고하려고 하는 대학생들한테 너무 광고를 빨리 좁히지 마라. 너무 광고를 빨리 좁혀서 광고 이론 배우고 4P 이론 배우고 베이컴 존이 어쩌고 뭐 이런 분석하고 마케팅 이론 이거는 everything changes 들어가는 거 같고요. nothing changes는 뭐냐? 우리가 소통해야 될 사람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 빨리 좁히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잡고 있으면 지금 칼 라거펠트처럼 영화도 만들고 뭐 다 되게 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요구가 이제 지금 저 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구하는 바가 다 똑같거든요. 다 일관성 있게 간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미디어를 뭘 확보할 것이냐 포장지로 갈 거냐 옷으로 갈 거냐 이것들에 대해서 다 다른데 적용되는 본질은 다 똑같지 않나 싶어서 본질을 잡는 게 중요하다 싶어요. 그러면은 그 조금만 더 박 CD님께서 찾으신 본질은 어떤? 그 본질은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의 본질은 광고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속에 안착될 수 있는 사람들의 쥐선인 거죠. 근데 그 쥐선을 잡은 사람은 소설을 잘 써요. 그 쥐선을 잡은 사람은 드라마를 잘 만들고요. 그 쥐선을 잡은 사람은 영화를 잘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게 본질인 거라는 거죠. 영화 필름 돌리는 건 나중에 배우면 돼요.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저기 이번에는 약간 순서를 바꿔서 저기 최 대표님 방심하고 계셨던 본질이 맞고 사실 그 다음 단어는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변화, 변신. 본질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변신하는 거가 특히 제 쪽 이제 인터랙티브라든가 뉴미디어의 이제 지금에서 원하는 멀티퍼포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자질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제 현대 사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피카소가 우리들은 전부 다 큐비즘으로만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 지났다가 포비즘, 큐비즘, 다다이즘 거쳐서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스컬처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으로 죽었죠. 근데 옛날에 고전 미술을 보면 그렇게 옛날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시대상의 흐름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그때 당시 크리에이터라는 화가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품을 바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현 시대에 들어서는 끊임없이 시대라는 게 압축으로 성장하고 압축으로 변화하는 그런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도 끊임없는 자기 변신.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본질 혹은 자기의 메시지. 창조든 디자인이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에 얘기하는 거니까. 피카소는 세상은 너무나 살만하다. 슬프지만. 이거 딱 한마디로 하기 위해서 평생을 막 별거 다 했듯이. 저희도 애플은 단순한 게 최고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변신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가는 거가 지금의 특히 현 시대가 원하는 창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한테 원하는 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전 패션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좀 뭐랄까 백그라운드 지식과 그런 걸 통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러고서 또 이 전시를 한번 다시 보시면 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칼 라거펠트 하면 떠오르는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백발에 흔히 얘기하는 꽁지머리. 그 사람이 그 머리를 고집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폴 골테라는 디자이너는 스트라이프 세일러복을 굉장히 고집을 하고 반면에 마이클 코스 같은 디자인은 블랙 터틀넥을 고집을 한다든가 다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게 디자이너한테 특히나 패션 쪽에선 그 아웃룩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백발의 꽁지머리에 약간 벨벳 리본을 한 게 정확히 얘기하면 게 로코코 스타일이에요. 로코코. 그래서 제가 칼 레거필드의 여러 작업 중에서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인데 거기에는 다른 게 개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진은 어느 정도 개인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뭐 옷이라거나 가방이나 뭐 여러 뭐 그거는 산업적인 면 또 누구 손을 거쳐야 되고 좀 한마디로 세컨 핸드로 거쳐서 갈 수가 있는데 사진만 해도 본인이 직접 여기 그린 일러스트처럼 좀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 꽁지머리 이렇게. 그 옷도 굉장히 피티드한 옷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우리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공주 마부가 이렇게 입었던 옷 같은 거 있죠. 블랙으로만 싹 갈아보세요. 그거를. 피티드하면서 꽁지머리에. 그래서 이렇게 칼 레거필드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여러 브랜드를 했을 때보다 본인이 색깔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는 약간 농염함도 있고요. 굉장히. 그 로코코 시대 어떻게 보면 커튼 앞에서는 왕처럼 놀았지만 커튼 뒤에서는 굉장히 퇴폐적으로 놀았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 궁정 생활의 그런 면도 보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조각 같은 느낌들이 있죠. 뭐 베르사유 궁전에 누드 조각상들이 있던 것 같아요. 아마 남자 그 사진 찍은 것들 보면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그 제목이 또 어떤 거는 그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신화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게 바로 근대 유럽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에르메스 얘기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에르메스가 머큐리고 뭐 다이아나는 다이아나지만 아프로디테 아테네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 안에는 자기의 색깔을 어떻게 보면 말을 통하지 않고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정을 진다면 칼 레거필드한테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란 오리지널이 있었어요. 샤넬은 샤넬 오리지널 뭐 트위드 자켓, 팬디함은 유명한 그 럭셔리한 펄, 그 다음에 뭐 클로에는 모던한 여성의 젊은 이미지. 지금은 어떤 브랜드는 이제 뭐 스텔라 맥카트니나 뭐 이렇게 물려도 좋지만 그 선구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건 남의 걸 갖고 발전시켰던 거고 그게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립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개인 작업으로서 본다면 그런 면을 또 제가 많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던 것 같고요. 지금이야 뭐 우리 여러분이 너무 많이 패션에 열풍이 있었죠. 한번 어깨에 뽕 피코크 슬리브라고 그러죠. 말망 뭐 지금 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랑방 또 우리 모터사이클 백이라는 발렌시아가 백. 그게 칼 레거필드의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은 자식들이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본인이 저렇게 피티드한 디오롬무 자켓을 입고 싶었던 거 디오롬무 런칭을 시켜준 거야. 에디슬라이만한테 너 좀 해보라고. 그러고 나서 급 다이어트를 해서 저 옷을 입잖아요. 저런 옷장인 디오롬무밖에 없대요. 지금 옷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남한테 맞춰주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칼 레거필드에 있다 돌아가면 사진을 보시건 뭘 보시건 자기 자신이 보여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자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와도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칼 레거필드의 느낌을 전달하면서 모던화시킬 수 있었던 거는 샤넬이 디자인을 해서 아무리 좋은 캐릭터와 유사한 헤리티지 뭐 트위드 자켓, 퀼팅백, 뭐 진주 뭐 너무나 써먹을 아이템이 많죠. 샤넬 같은 거. 하지만 칼 레거필드가 그때 당시에 그걸 맡았을 때는 다 망하게 가는 회사였어요. 정말. 우리가 노티나서 안 사는 브랜드. 지금 여러분이 발렌시아가 백 사기 전에 금강제화에서 발렌시아가 라이센스를 엄마 구두가 만들었을 때 그런 스타일의 거를 지금 최고의 브랜드를 옮겨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브랜드의 뭐 유산이 많건 이게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자기만의 포텐셜한 이미지와 드러나지 않는 저력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거나 뭘 판단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은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뭐 그 라거펠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영역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처음에 자기의 창조적인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림을 그리든 글씨 나는 뭐 타이포그래피를 좋아한다. 뭐 나는 뭐 책 읽기를 좋아한다. 뭐 어떤 그런 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오신 것 같거든요. 그 최초의 그 어떤 자기의 무기가 어떤 거였는지 그것을 최 대표님부터 한번. 저는 중간에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까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타자를 잘 쳤거든요. 진짜로요. 군대 뭐 하여튼 화가에서 좀 방황 어쩌고 하다가 군대를 안 간 것 같은데 갔거든요. 현역으로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전산병이라는 거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었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게 해서 말하시는 것만큼 빨리 타자를 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비유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월드와이드웹 전에 고포 유즈넷이라는 게 인터넷에 선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었을 때 해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하는 한미연합 훈련 같은 거에서 치는 걸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 눈 떴어요. 아, 뭔가 이렇게 테크놀로지 베이스에 뭔가를 하는 거가 재미있겠다. 그래서 제대하고 뭐 좀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돈 안 받고 HTML이라고 하잖아요. HTML 치는 아르바이트를 그냥 돈 안 받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어느 회사를 가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제일 디자인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찌 하다가 아주 94년 뭐 이럴 때 되게 초창기에 웹 디자이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담이 아니라 타자를 잘 치는 거가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왜 남자들은 왜 돈 많고 키 커야지 매력 있을까? 타자 잘 치는 게 매력 있는 사회가 돼야지 그런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테크놀로지 베이스에서 조금 더 남들한테 해서 했던 거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교훈은 뭐였냐면 남들이 하지 않은 거를 맨 처음 하니까 좀 이지고잉 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좀 약간 이름도 얻고 돈도 좀 벌고요. 지금도 still now 지금도 제가 뭐 4D다, 뭐 버추얼이다, 뭐 홀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굳이 하는 이유가 아마 그때 현역 군대를 다녔을 때 배웠던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하면은 훨씬 더 밸류어블하다라는 그 약간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타자 되게 잘 쳤는데요. 제가 94년도에 그 잡지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 잡지사는 여자가 많잖아요. 선배 기자들이, 그때는 이제 잡지사는 이 원고가 이렇게 팩스로 왔어요. 팩스로 오면 그거를 컴퓨터로 다 타이핑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다 맡겼죠. 선배 여기저기들이 저한테, 제가 빨리 치니까. 예, 저도 타자. 박지디님은 그럼 어떤? 저는 타자 못 치고요. 저는 써요. 저는 카피라이터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라이팅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책이죠. 고리타분하죠. 그러니까 과도 그 신문, 방송 뭐 이런 것들 생각했어요. 그리고 광고에서 오면서 또 라이팅을 했던 게, 라이팅이 이제 좋으니까 카피라이팅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를 잡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질문이 네 베이스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라이팅. 대답하셔. 예. 간 교수님께서는 어떤? 저는 라이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뭐 활동 딴 것도 많이 하는데 교수다 보니까 그렇게 글청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실은 맨 처음 오셨을 때 나 제발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특히 특강 이런 거 막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그리고 좀 이제 또 했던 거 또 쓰기도 싫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토크 같이 대담한 식으로 해서 너무나 다행이었는데, 실은 오늘도 제가 원고를 넘기고 가면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20회로 이제. 격주에 했으니까 한 달에 2번 나오니까 20회 했으면 거의 1년 가까이 했죠, 일단.
근데 저는 라이팅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한 번 탁 풀리면 쫙 나가지만 안 될 땐 3박 4일도 끌 때가 있어요. 조금만 글이라도. 첫 문장을 탁 터트릴 때가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머릿말을 못 쓰건 앞에 무슨 생각 가지고 스타트를 할 때가.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느낌 받는 게 나한테 이렇게 뽕 뭘 터트려 주는 거. 그게 어쩔 때는 여행을 가서 느낄 때도 있고요. 뭐 낯선 시장도 좋고 외국 가면 또 별의별 인종과 별의별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특히 또 외국 가면 많이 걷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 차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파리나 뉴욕 같은 데 전철 타기도 냄새나고 거기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조금 더 걸을까? 그러다 보면 또 앉아서 또 뭐 하다 또 걷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뭐를 하나 탁 틀어주는 게 그게 저한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아까 뭐 선생님 같은 경우 시집을 얘기하셨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길 가다 어떤 진짜 처음 본 사람이겠죠. 저 사람 왜 날 째려보나 저렇게. 나는 감명받은 거 모르고.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우리 수업할 때 예전에 요만한 노트북 그 노트 있죠. 이렇게 고무줄로 탁 돼 있는 거. 그거 이쁘잖아요. 깜장인데도 이렇게 세련돼 보여요. 그거를 다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정말 너무나 다 이 스마트폰이나 뭐에 너무나 용량도 커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한테 감동을 주거나 자극을 받는 걸 쉴 새 없이 다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항상 왜 즉흥적인 것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살짝 놓친 거 있지만, 칼 레거필드가 중독된 게 두 가지래요. 오늘 칼 레거필드 얘기니까. 첫 번째가 다이어트 콕. 이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정말 한 12캔, 20캔을 마신대요. 물 대신에. 그래서 진짜 그 프랑스에서 슈퍼모델이고 뭐고 다이어트 콕으로만 하는 다이어트가 열풍이었어요, 진짜. 칼라풀 처음 이렇게 100명씩 컬에서 쫙 빠지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은 활자 중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사는 맨션의 위층에 가면 아마 그 보셨죠? 다큐멘터리에서 왜 고문서들 보관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돌리면은 이렇게 엽혔다 닫혔다 하는 개인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하나가 이렇게 되면 거기서 또 연결이 되고 미로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뇌에서 자극을 뭐 시냅스라고 그러잖아요. 타다닥 터지는 것처럼 뭐가 하나만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뭘 하나 이렇게 탁 터트려주는 거. 글을 쓸 때건 뭐 길을 가건 나한테 이렇게 딱 뭐 팝업 창을 한다고 그러나 차라리 나한테 탁 이걸 해주는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그런 자극이자 모티베이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저희 미술관에서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너무나 중요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술가가 아닌 이상 사실 요즘은 예술가도 주문을 하는 시대여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고 항상 뭘 지시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과 다르게 해와가지고 내가 언제 뭐 지시를 이런 식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인한 어떤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펼쳤나를 확인을 늘 하죠. 그러니까 회의를 끝나고 나갈 때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늘 하는 거죠. 나는 327페이지를 펼치고 있는데 누군가는 17페이지를 펼치고 있고 누군가는 547페이지를 펼치고 있다면 그 탤런트들이 다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나갈 때 와투들을 꼭 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의를 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우리 회의인데 마지막에 보면 투두리스트가 꼭 정해지고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탤런트는 많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윗것들만 잘하면 아랫분들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윗것들이 정리만 잘해주면 아랫사람들 탤런트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탤런트들을 책상 위에서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리를 못해서 윗것들이 정리를 못해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모으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건 같은 게 있을 때 있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화를 내죠. 화를 낼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어느 혹성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지금 저희가 한 말이 한국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한번 된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없이 들어오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맥에 맞지 않는 걸 가져오는 거는 용납이 잘 되질 않죠. 그러니까 그럼 다른 페이지를 보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뭘 가져왔는데, 결과물을 뭐 가져왔는데 다른 페이지를 가져왔다. 분명히 같은 페이지를 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제일 좋은 게, 저는 그것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칭찬이 제일 좋아요. 5명이 왔는데 그 중에 2명이 같은 페이지를 가져왔고 3명이 다른 페이지를 가져왔으면 두 사람 거를 극대화해서 칭찬을 해요. 그렇게 넘어가면 다음번에 알아요. 언급을 안 합니다. 네, 참 좋은 상사신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 어떻게 많은 이 직원들과 동시에 되게 많은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만 아마 잘하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특히 옛날 교과서에 디자이너가 다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하는데, 특히 재작년에는 하다 보니까 이쪽 끝에서는 저 로봇을 만드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쪽 끝에는 설치 아티스트도 대화를 해야 되고, 저 위에는 K-팝 하는 딴따라 이렇게 너무 랭귀지가 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보니까 프로토콜을 맞춘다 그러죠. 이게 딱 보면 10초 정도 이렇게 딱 보고 이 사람이 해석 가능한 단어와 해석 가능한 문맥을 던져줘서 리스판스를 받는. 그 프로토콜을 딱 처음에 잘 잡는 게 정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쫙 얘기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근데 보니까 이게 정말 프로토콜이 필요하구나라는 맞추는 거가 느낀 게, 이쪽 끝 저쪽 끝 저쪽 끝하고 만나다 보니까 저도 프로토콜이 헷갈리고,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행인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한국말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소녀소녀 문학전집 책을 보고 이렇게 문어체부터 배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어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의 뉘앙스가 주는 함정들이라던가 너무 감정을 담아내기 때문에 쓸데없이 좀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를 좀 극복을 해서, 그나마 지금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랑 보통 한 번 하면 한 200명, 100명 이럴 때 저희 전성기 300명을랑 서로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가 어쩌면 어렸을 때 말을 잘 못해서 책으로 말을 배워가지고 했었던 능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콜을 이렇게 캐칭하는 거가 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군가가 디자이너의 정말 능력은 포토샵 잘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안 믿었는데, 이제는 이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도 해야 되고요. 내 작품으로 세상하고도.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든 건데 좋지? 라고 해서 설득당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 작품을 가지고.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내적인,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우리들이 아마 평생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학생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기본은 같아요. 기본은 같은데 학생들 안에서 크리틱할 때랑 밖에 일할 때랑은 기본은 같지만 대하는 방식은 좀 틀려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조금 심하게 해도 돼요. 어차피 내가 교수고 걔는 학생이기 때문에, 날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런에도 제가 하는 일이 거기서 진짜 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프로그램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상업성도 떼야 되고, 시청률 없으면 4까지 갔겠어요, 또? 나름대로 그 제작비가 그래도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맞춰줘야 되지만, 거기서 제 모습도 그래도 또 이렇게 산티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그래,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나의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굴까? 우리나라 남자 의상 전공한 교수 중에서 남자 누구 찾겠지? 없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를 딜을 할 때, 나한테는 또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근데 그때 얘기하는 크리틱보다 한 10배는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대학생들 몇 명 있지만, 한 학기에 한두 명은 울고 나가요, 진짜로. 근데 내가 그 자존심을 해쳐서 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존심이 상한 거지. 이제 내 작품을 이렇게 깔아놓은 게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잘한 애들이 또 있거든요. 잘한 애들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이거만큼만 해야하면 다음번에 한번 언제는 줘야 너 끝까지 네 거 1등 아닐걸. 그러면 정말 그러고 나와서 뭔가 순위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게 스텝업하는 단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 교육 같은 거고, 반면에 회사에서 그러면 저는 그 회사는 다시 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게 스파르타식이고 아테네식으로 자꾸 뭘 보여줘요, 제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패션 쪽의 분야를 맡았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쪽 분야를 용어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공유할 수 있는 게 말로 설득하고 그런 것보다 이거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차라리. 그렇다고 얘기하면 카피는 아닌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가 나가는 게 그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하고 뭘 크리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잘된 거와 못된 거의 컴피티션을 통해서 나중에 더 이게 꼭 그래요, 제가. 니네 끝날 때 보면 이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스케치를 버리지 말라 그래요, 다. 그럼 딱 놓고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자기가 출발점과 마지막 기말에 했던 것들이. 특히 이제, 졸업 콜렉션이나 뭐 대학원 쇼 같은 거 할 때는 자기도 누굴 불러서 보여주는 자리인데 얼마나 뭐 기말 과제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어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본인이 노력해서 정말 뭐랄까 진심을 갖고 한 작품과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갭이 벌어져 있죠. 반면에 아까 우리 여러 이제 뭐 커머셜한 작업을 할 때는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비주얼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제가 소통을 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의 교집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콜래보레이션이잖아요. 참 그거만큼 부적절한 불륜이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보면. 옛날에 내가 배웠던 선생님들이 그런 걸 보면 너 미쳤냐고, 너 패션을 해야지. 이게 무슨 어디 가서 뭐 애니메이션 만화랑 이게 무슨 짓 하냐고, 뭐 격 떨어진다고. 근데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지금 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거꾸로 저는. 예전에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시절로. 대신 저희가 그때랑 틀렸던 건 개인이라기보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저희 미술관에서 지금 준비한 질문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지금 저희 이제 크리에이터스 토크가 미투데이에서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투데이 저희 친구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재밌는 것을, 각 분들한테, 세 분들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리곤 랩이라는 아이디 분인데요. 박웅현 CD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발하고 야무진 질문은 아니지만 박웅현 CD님께 현명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질문해 봅니다.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가 스탠포드에서 했던 연설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일을 할 것, 만약 찾지 못한다면 계속 찾아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학을 4번이나 가고. 굉장히 사연이 긴데 결국 이분은 찾지 못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지 못했고 그냥 차라리 직장에 갈 걸.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이 박우현 CD님은 자신이 미친 듯이 빠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꿈의 일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그 일을 찾을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질문. 어렵네요. 그 후회는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답은 내 앞에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했다.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
그 후에 저는 없습니다. 왜냐? 그 역사에서 if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if에서 멋진 답을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아바타가 되겠습니까? 저는 죽어라 하고 광고란 데서 답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3일 이 시간 답은 저는 이 얼굴들에서 찾을 거예요. 다른 데서 답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택을 했고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계속 도는 것 같은데,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있는 내 주변 거를 추스려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 분명히 답은 있고요. 분명히 답은 있고,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말은 저는 자존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존이라는 단어도 너무 넓은 단어가 돼서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존을 지키고 내 앞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덕담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정확한 이분의 그 질문에 답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삶을 사시지 않았나. 예, 좋은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호석 교수님한테 드린 질문인데요. 다른 손세봉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데, 다른 길을 가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제자의 뛰어남에 질투를 해보신 적도 있으신지요? 첫 번째부터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패션을 좋아해서 이 길을 택했어요. 실은 제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이과, 문과, 예체능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은 원래 나이대로 하면 88학번인데 대학은 90으로 들어갔으니까. 저희 때는 전과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그때 들어가서 후회하면 다음 연도에 또 무조건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뭐 복수 전공, 지금 저희 뭐 홍대건 어디건 다 공대 애들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걔네 때문에 골치는 좀 아프지만 아니야, 뭐 열심히 하겠다고 왔으니까 또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간으로 봤을 때 뭐 저도 안 늙겠어요. 저도 이제 벌써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고 또 있으면 또 그걸 넘어서는 나이가 될 텐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시간도 현재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현재에 열심히 하고 제가 만족을 하면 금방 열정 일초가 지나도 나한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고 과거가 되는 거고, 이거를 또 충실하게 내가 여기 열심히 살고 내 삶에 만족하면 미래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기회가 오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현재의 자기를 봤을 때 현재가 싫으면 안 돼요. 빨리 바꾸세요, 뭔가를. 현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현재가 자기가 봤을 때 좋으냐 싫으냐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제자의 그건 전혀 아닌 게, 저는 항상 우리 붙들고 맨날 해요. 제가 이번에도 뭐 마침 우리 패션쇼 우리 2년마다 대학원 하는데, 그때 또 대한민국 패션 대전은 굉장히 오래된 대회죠. 그날 대통령상이 나왔고 또 2년 전에 냈고 꼭 1년에 한 번씩 그런 국제대회에서 상을 타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이번에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그 아시아 패션 익스체인지라는 데에서 이제 영신인 디자이너, 그걸 하면 내년에 또 컬렉션을 지원해 주거든요. 풀로. 그럼 뭐 1억 버는 거예요. 그 명예를 떠나서 컬렉션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그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홍대가 미대로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패션 디자인과로 미대가 생긴 건 제가 간 2005년 바로 1년 전이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뭐 역사로 치면 회학과 이런 데랑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의 위상을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발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전부 다 내 파워예요. 결국에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사진작가건 뭐 누구 뭐 수제자 있고, 그 정말 뭐 국악하시는 분들이 뭐 보면 뭐 설날 대잔치 밑에 쫙 나오시잖아요. 뒤에 20명들 똑같은 한복 입고 20명 나오시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그 인간문화재 나오시면
만약에 그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전 세계로 유명한 패션 디렉터가 됐다면 저는 맨 프론트로에 앉아서 보겠죠. 그러니까 전 개인적인 디자인 욕심도 있지만 교수로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보람이고 제발 나보다 더 청출어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제발. 그 두 분 다 이제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서 갑자기 떠오른 어디서 주워들은 미국 속담 같은 말인데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하고 오늘은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두 분 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최 대표님께 흐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질문했는데요. 디자인을 하실 때 더 이상 예쁜 것만 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디자인을 하실 때 대중적에 가까우신가요? 선생님의 색깔에 가까우신가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대중적이냐 자기 컬러냐 같은 예술적인 프레임보다는요. 저는 디자인은 사람의 삶을 더 낫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사람의 삶을 더 낫게 하는데 워낙에 이상한 사회였으니까 이쁜 거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쁘기도 하고 기능도 좋고 뭔가 뭐 경험도 좋고 좀 메시지도 있고 뭔가 프로파간다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사람의 삶을, 처음부터 어떤 거는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 원래는 저는 그래서 이제, 왜 구글은 그들이 원하는 거는 검색 엔진이 아니고 인공지능이거든요. 똑똑한 하인.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서 무인 자동차도 만들고, 무인 집도 만들고, 그래서 그 미래 인공지능으로 편리한 세상. 컨비니언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너무 편리한 하인만 있으면 이 세상이 보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는 좀, 누가 놀아주기도 좀 해야 인생이 재밌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거를 하려고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이냐, 제 색깔이냐는 약간 그 프레임하고 다르죠. 근데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갇힐 것 같아요. 네. 친구 질문을 하나만 더 받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벨 SP라는 분이 박웅현 크리에이터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시면서 솔직하게 이건 진짜 최고다. 나 진짜 크리에이티브해. 라고 생각하셨던 적이 언제였는지 몇 번인지 그런 적은 없고요. 가끔 그분이 오세요. 가끔 이렇게 보면 그분이 잠깐 강림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희열은 되게 크죠. 근데 제가 천재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유난히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는 책을 보셨으면 혹시 있다면 나가는 글에 쓴 게 저에 대한 파악입니다. 저는 제 생업을 열심히 하고 싶고요.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운 좋을 때 이제 그 집요하게 하다 보면 나오는 것 같고요. 내가 그런 건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분들 사실 그 뒷얘기 들어보면은 채플린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돈을 벌려고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돈 벌려고. 생업입니다. 네. 간 교수님께 드리는 김민석이라는 분이 질문인데요. 크리에이터의 감각도 세월이 흐르면 변하기 마련인데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의 구수한 감각을 고스란히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갑자기 반말로 질문을 감각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대중들은 그저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전 정말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몇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현재를 충실하면서 그거를 바라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세 분 저 포함해서 다 아닌 여러분들조차도
다 바라는 이상향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있잖아. 드물어서 탈이지. 그거에 대한 방법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그러길 바라는 사람이고 현재를 알지 미래가 보장이 됐지 미래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다못해 지금 눈길에 내가 또 미끄러져서 내일 외국 못 가면 어떡해요. 정말 몰라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건 확신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스터라고 하고 대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건 그만큼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하고 아무나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붙이지 않을까가 오히려 대답일 것 같아요. 세 분 다한테 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저기 최 대표님한테 묻겠습니다. 대림미술관에서 관장직을 준다면 어떠한 전시를 기획하고 보여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이어가지고요. 제일 성공했던 전시잖아요. 칼 라카펠드가 요즘에 우리나라 소비상하고도 맞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샤갈, 그 고호 이런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그 그림, 그 다음에 그 음악도 주크박스라 그러죠. 되게 흔했던 가요. 이것만 성공한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템파크이자 전시를 해보니까 칼 라카펠드의 성공을 되게 의외이자 되게 반갑게 받아들이는 거가 이런 상업 미술의 영역에서의 성공이라는 거가 되게 힘들다라는, 우리나라는 샤갈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거 해서 대림미술관은 워낙에 좀 아이덴티티도 좀 그러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영 디자이너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디자이너, 그래서 좀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 미술 말고요. 그 다음에 현 시대의 살아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성취를 동시에 가져왔던 그런 전후로 좀 더 특화를 시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정확히 아시는지 관장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미투데이 친구분들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고 있으면은 손 들어 주시면은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저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관공학부에 재학 중인 22살 오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얼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표현을 쉽게 해서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저는 또래에 비해 인풋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이면 세상이 저의 아웃풋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답을? 제가 답해 볼게요. 22살이라고 그랬죠? 예. 지금 아웃풋 할 때가 아니에요. 인풋 하세요. 인풋 하면요, 분명히 나와요. 기회는 분명히 와요. 이빨 나중에 20년 후에 이 자리를 기억하세요. 기회는 분명히 와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탤런트는 스퀴즈 아웃할 게 아니라 스필 오버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벌써 스퀴즈 아웃 하려고 하다 보면 몇 살까지 살 건데요? 40까지 살고 죽을 거 아니면 인풋 하세요. 그래서 자기 안에 쌓여 있으면요, 언젠간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오는 게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인풋 하세요. 저도 참고로 인풋 중이에요. 또 다른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가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한 자리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한테 행복한 꼴찌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게 되면 치열하고 뭔가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삶을 사실 때 그 행복한 지점 그리고 삶의 우선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자기의 그릇, 자기의 깜냥을 이렇게 아는 게 그거에 뭔가 생각이 드는 그런 요즘인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저는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저는 디자이너가 된 게 세상에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돈 세는 거랑 다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세상에서 행복한 가치가 돈 많이 버는 거였으면은 제가 이 돈 해가지고 주유소를 차리고 돼지갈비집을 했었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고 명예를 원했으면은 정치를 해가지고 한나라당 지역구에 나가면 됐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원했던 것들이 뭔가 내 자아를 발견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이렇게 이 90분 동안 PPT 하나 없이 얘기하는데도 초롱초롱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백몇십 명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가 얼마나 큰 행운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자이너로 산다라는 거는 저는 결정을 했었고 그런 그 삶은 직업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아예 가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하고요. 돈을 많이 못 벌었고요. 그 다음에 깜냥은 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도 인풋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을 말기니까 3,000개씩 해서 인풋 하거든요. 이 세상에 깜냥 작은 사람 없습니다. 다들 어쨌거나 두뇌는 다 똑같으니까 얼마나 의지가 있고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깜이 커지겠죠. 네, 도움되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저기 또 질문하실 분 계셨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오정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모션 그래픽을 전공해가지고 저희 최 대표님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시는 형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라 하면 레퍼런스를 참조해라, 레퍼런스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외국에 잘 나간 거 하나 베껴라. 우리가 니네가 얼마 해봤자 해봐겠냐. 그냥 단가 맞추고 시간 맞추고 마감 맞추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창의성은 자기가 뭐 가슴 속에서 막 꿈틀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현실 구조 자체가 되게 답답한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계속 참고 일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억눌렸을 때 그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대기업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고 유일하게 엔터프라이즈 컴퍼니라는 그 그룹사라는 거가 있는 나라잖아요. 중소기업이 존재하지가 않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디자이너가 인구당 많이 배출되는 나라고 또 디자이너의 은퇴율이 가장 빠른 나라고 3년 내에 97%가 은퇴를 하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고 가불병정의 하청과 재하청의 구조 내에서 끊임없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창의력을 얘기하기보다는 체력에 기반한 물리적 노동력을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속도전, 북한하고 비슷하게 속도전을 의뢰를 해서 그 노동력과 속도전이다 보니까 사실은 크리에이티브보다는 되게 빨리 벤치마킹, 1시간에 남들 30개 볼 때 60개를 봐가지고 뺏기는 능력을 굉장히 암묵적으로 요청하는 거가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저도 그게 싫어서 창업을 했고, 그리고 스틸 나우 지금도 그런 식의 약간은 크리에이터들을 약간 착취하는 이 구조가 안 벗어나요. 양극화하고 더불어서 슬프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저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한국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백조 같아서 겉은 고고해도 발바닥은 진흙탕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현실을 차라리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한탄하지 말고 한탄한 시간에 공부를 더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확실히 정치해가지고 상무님이 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질문자가 많으신데. 저기 안경 끼신 분이 손을 빨리 드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 28살 류동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제가 도중에 패션이 좋아서 현재는 패션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냥 세 분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제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할지를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것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다 열정이 있어서 여기 왔지만 저도 생각은 너무 많지만 그걸 실천하기 생각보다 좀 힘들고 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뭐 부모님이 뜯어말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 움츠려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세 분께 어떤 실천하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던가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공대생 복수전 한다고 괜히 욕했어요. 진짜로 많다니까요, 요새. 진짜 많아요. 아니, 저 홍대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학과 간에도 그게 없어져서 복수전공, 부전공이 정말 같은 미대 계열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좋은 현상이죠. 저희가 뭐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방금 질문하신 분을 포함해서 좀 몇 분 질문들을 물어보면 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괜히 고민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뭐. 근데 저도 똑같이 전화할 때 제가 남자로서 패션을 할 땐 더 불안했어요. 이 시대보다도.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상과에 지원했을 때 왜 가냐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1호였어요, 제가. 안 믿겨지시죠? 내가 90년도 학번인데 우리과 남자 1호라는 게. 89년도에 처음 뽑았는데 그땐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1호가 됐는데 똑같은 과정을 저도 겪었어요. 뭐 더 선배님도 계시고 다 여기 있으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그런 과정이 없지 않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이게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너 서른 잘 되면 어디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안 되죠. 그건. 그러려면 여기 점집을 가시는 게 더 빠르신 거지.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방향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막 나침판을 막 엄청 흔들어대요. 지구 곳곳에 가서. 그래도 막 바늘이 흔들려도 남과 북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를 가서 뭐 두바이 가서 심어놓고 뭐 어디 아마존 정글에 떨어뜨리건 본인만 확실하면 그 바늘은 항상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아까 저쪽 분 얘기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불안하고 자기가 이걸 했으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내가 되게끔 자꾸 자기 셀프 리마인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이렇게 해야지.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불안한 게. 저희도 불안한데요. 지금 그 나이 때는 더 모르는 게 있으니까 내가 뭘 할까? 과연 아니 닥친 거부터 그렇잖아요. 과연 내가 공대를 해서 패션을 부전공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하자니 그렇고 패션 하고 싶은데 취업해서 월급 너무 적고 욕먹을 것 같고 결혼 못할 것 같고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복수전공 하시는 거? 아니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모르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대학을 다니는 애들도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터트리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게 고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고민이 정말 행복한 고민이에요. 하나를 딱 끝내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전공 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큰 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면 또 큰 산이 나오고 그 산이 적어지진 않아요. 점점점. 해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열기가 굉장히 이렇게 가득한데 그 시간이 사실은 다 돼가고 또 어디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치는데 끝으로 아까 이제 박웅현 PD님께서 전시를 많이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다들 창조적인 욕구가 많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4월 25일부터 새로운 전시를 해요. 지금 이제 이 전시는 3월 18일까지 끝나고 새로운 전시는 이제 핀율이라는 덴마크의 가구 디자이너의 전시를 하거든요. 핀율은 좀 약간 생소한데 사실은 뭐 야콥슨이나 뭐 한스 베그너 같은 그런 되게 그래도 조금 그분들도 대중적이지 않지만 조금 알려진 디자이너보다 훨씬 더 덜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어떤 작품을 남기시고 오늘날 요즘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정립하신 분의 전시가 4월 25일부터 열리니까 꼭 보셔가지고 인풋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인풋. 네, 이렇게 오시고 오늘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희 이 크리에이터스 톡을 중계해주신 네이버 NHN의 미투데이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그 크리에이터스 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